종전 매출액 100억 원에서 110억이 되려면 10% 증대시킨 거죠. 이런 류의 문제는 물류관리사가 왜 존립해야 되느냐. 합리화를 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 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애매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작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매출액 증대 효과로 보면은 작지 않다.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10% 매출액 증대와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통 20, 30% 증대 효과랑 같아요. 물류비 10% 절감 효과가 매출액 30% 증대 효과랑 같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수요 예측 부분이에요. 물류는 서비스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활동이든 뭐 생산 활동이든 뭐든 앞으로 얼만큼의 물동량이나 수요가 있을지를 정확히 알아야 인력, 시설, 장비를 얼마나 갖다 놓는 게 최적일지, 그걸 갖고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가 있죠.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요 예측은 빠지지 않아요. 물류관리론 아니면 보관학론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정성적 예측, 정량적 예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정량적 예측 문제가 나와요. 크게는 3개예요. 3개. 단순이동평균법. 오른쪽에 있는 단순이동평균법. F는 forecast, 예측치예요. 4월 달의 예측치는 3개월 단순이동평균 하시오. 이렇게 하면 4개월 전에, 4월 전에 3월, 2월, 1월에 실제 판매량, 일드 실제 판매량을 산술평균한 걸로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주인공으로 나오진 않아요. 곁다리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가중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3개월 가중이동평균 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 3개 기간의 가중치를 줘요. 이렇게 문제에서. 근데 예측하려고 하는 달에 가까운 과거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배정을 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죠. 가중치를 다 더하면 100%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달, 2월달, 1월달의 실제 판매량에서 각각 50% 추출하고 30% 추출하고 20% 추출해서 100%의 새로운 값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얘도 주인공으로는 잘 안 나와요. 쉬우니까. 주인공은 얘예요. 지수평할법. 하나만 나온다. 얘 나와요. 지수평할법. 얘도 보시면 이 가중이동 평균의 이 과거의 실제 판매량을 많이 사용해서 예측값을 구할수록 더 정교도가 높아지는데 많이 사용할수록 가중치를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가 지수적으로 줄어들고 현재로 올수록 지수적으로 가중치가 높아지게끔 만들어진 시기. 그러니까 얘를 아무리 과거 데이터가 많아도 그것을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이 지수평할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3월달, 4월달, 그죠? 3월달의 실측치와 3월달에 팔릴 거라고 했던 예측치에다가 제품마다 할당된 평활상수와 나머지 평활상수. 얘가 0.2면 얘는 0.8이에요. 얘도 합치면 마찬가지로 100%, 1이 돼요. 1. 그래서 4월달을 구하고 보통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4월달에 예측치가 나오면 4월달에 실측치랑 같이 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5월달을 계산하게끔 하고 그런 방식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이 평활상수로
묶어서 다시 정리한 식이에요. 다른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밑에 식이 조금 더 암산하기나 계산하기가 편해서 요 변형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측은 보관하용론 물류관리론 둘 다 나오고 둘 중에 하나는 나오고 꼭 굳이 하나만 나온다면 요게 하나가 나와. 근데 최근 추세는 어떠냐? 최근 추세는 다네.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를 다 구하는 세 가지를. 그래봐야 계산기가 있으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래서 4월의 수요, 4월의 이동평균 예측값, 가중 예측값, 지수평할법 예측값을 각자 구하래요. 단순 이동 평균일 경우에는 이동 기간을 N3, 그러니까 3기간 값을 써라. 4월 달에 예측치를 구할 때 3개의 기간 값을 사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4월 달이니까 3월 달에, 2월 달에, 1월 달에 실측치를 산술 평균에서 그냥 구해요. 41.66. 그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가중이동 평균은 가까운 달로부터 0.5, 0.3, 0.2를 적용하래요. 마찬가지로 가까운 달 42만 대에서 50% 추출해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2월 달에서 30% 추출해고 1월 달에 실측치에서 20% 추출한 값을 다 더하면 그게 가중이동 평균이죠. 그 다음에 지수평할법은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요 식에다가 변형식을 익숙해지면 이제 변형식을 쓰세요. 3월 달에 예측된 양에다가 평활상수, 그 다음에 3월의 실측치 빼기 예측치, 그죠? 그래서 42.6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요. 3개 다 구하는 문제가 요즘에 많습니다. 지수평할법 식은 꼭 외우세요. 다음은 이제 계열지수, 모듈 시스템이라고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류에서 수많은 제조업체, 유통업체가 다양한 시설과 장비, 규격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화물도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시설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연계를 못해요. 넘겨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기계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모듈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 팔레트는 T11형 팔레트거든요. 가로, 세로, 1100, 1100, 1m 10, 1m 10 이런 식으로. 요 팔레트를 모두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체제를 구축했죠. 어떻게? 제조업체한테는 제조업체야 너네들 상품 만들 때 포장 사이즈를 내가 이 1100, 1100 팔레트에 공간 손실이 거의 없게끔 69종의 제품 사이즈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네가 포장을 해줘. 그게 분할 계열 지수. 이 1100, 1100 팔레트 안에 n분의 1 된다고 해서 분할 계열 지수. net unit load 사이즈라고 불러요. 제조업체는 이 사이즈를 준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69종의 화물들이 이렇게 적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재가 되면은 이 화물 자체를 적재하는 뭐 차량 적재함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사이즈라든지 뭐 컨베이어, 창고에서 보관하는 렉, 뭐 이런 것들, 팔레타이저 뭐 이런 시설들
안에 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를 다룬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 장비의 고려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게 배수 계열 지수, 배수 모듈 지수, 플랜 뷰 사이즈라고 해요. 얘의 규격은 1140, 1140이에요. 그러니까 요 1100짜리를 다뤄야 되니까 가로 세로로 40mm씩, 4cm 정도의 여유를 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작업하기가 빨라지니까. 시험에서는 이러한 뭐 20피트 컨테이너에 이 PVS 규격 팔레트가 10매 들어간다. 40피트에는 20매 들어간다. 이랬을 때 총 팔레트가 몇 매 들어가느냐? 30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런 자체 개념들도 이게 이제 공동화를 위한 초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라는 거. 물론 오늘 1시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 요번에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매년 나온다. 이런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보이는 화면에서는 이 1100 팔레트 위에 300, 200짜리, 300, 200, 높이 150짜리 박스를 적재하려고 할 때 몇 개 정도 들어가겠느냐. 그걸 너 빨리 계산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면은 뭐 1단 적재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2단, 3단이 되면은 만약에 3단이 되면 박스 1단에 있는 박스, 2단에 있는 박스, 3단에 있는 박스, 그러니까 박스 3개가 면적 하나만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라는 거예요. 1단만 하라는 건 이제 문제를 쉽게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적재 높이는 150m를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이 문제 풀 때 얘는 고려 안 해도 된다. 얘만 고려해서 사용을 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격의 화물이 이 규격의 팔레트에 몇 개 들어가느냐를 구할 때는 그냥 산술적으로 이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어차피 둘 다, 두 개 사이즈 다 100의 자릿수까지 있으니까 다 떼버리고, 100짜리 수는 떼버리고, 이 면적에 요 사이즈의 박스가 몇 개 들어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121, 얘는 이제 6 이렇게 나오니까 20점 몇 이렇게 나오죠. 넘치면 안 되니까 20개. 20개가 답이에요. 20개. 20개 정도. 여기서 끝날 때도 있고, 이렇게 20개를 적재하려면 적재 패턴은 뭐여야 되느냐. 1100이면 3, 3, 3, 900이니까 200 남죠. 요 부분으로 이제 돌려요. 이런 식으로. 3, 3, 3, 2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돌아가요. 돌다 보면 정중앙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패턴이 돼요. 그걸 피닐 적재라고 해요. 피닐 적재. 그렇게도 물어보고요. 이랬을 때의 면적 충진율은 얼마이냐. 그러니까 팔레트 위에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럴 때, 이게 면적 충진율을 구할 때는 가용 면적 분해. 그러니까 1100 팔레트 위에 300, 200짜리 박스가 20개 올라간다. 이 비중이 얼만큼이냐, 여기서. 그죠? 그럼 121에 120이 되죠? 계산해보면 0.9917 이렇게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면적 충진율은 99.17%.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다음은 이제 유닛 노드 시스템. 유닛 노드 시스템은
물류의 원부자재든 반제품이든 시작점부터 유닛 로드화 돼서 컨테이너나 팔레타이징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유닛 로드 디바이스 상태로 이동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체계, 그게 유닛 로드 시스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일관 팔레트화도 나오는데 그것도 유닛 로드 시스템의 일환인 거예요. 처음부터 팔레타이징 돼서 끝까지 팔레트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선행 조건이 규격화, 표준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닛 로드 시스템이 잘 갖춰주면 너도 나도 같이 물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동화가 달성이 된다. 늘 주인공은 얘다. 시험 문제는 단순하게 나올 때는 이렇게 유닛 로드 시스템을 했을 때, 뭐 공동화를 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닛 로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유닛 로드 디바이스를 쓰잖아요. 팔레트라든지 컨테이너를 사용하니까 얘는 기계화나 자동화를 하기가 좋죠. 기계화와 자동화.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처리 시간이 단축해. 당연히 트럭도 오래 안 기다려요. 빨리 실어주고 빨리 내려주게 되니까. 그리고 낮게 포장하는 것보다 이런 집합 화물의 포장비는 덜 들어가요. 포장재도 덜 들어가고. 그리고 빨리 처리되고 사람이 하나하나 인력하역하는 것보다 데미지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ULD를 사용하기 때문에 창고에 렉 같은 시설을 이용을 해서 높이 쌓기 때문에 부관 능력도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처리되고 처리 시간에 불확실성이 주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데 불확실성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재고를 엄청 많이 쌓아놓지도 않아도 돼요. 불필요한 안전 재고가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다음은 이제 시설 부담이자 재고 부담이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물류는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뭐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죠? 창고 안에 시설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운송 수단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 돈이 그 자산의 형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류 기업 입장에서 이 물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재화에 대한 내 돈이 이제 재화의 형태로 머물고 있는 게 재고니까 기회 비용을 계산해 놔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회 비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시설 부담 이자는 물류시설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금만큼의 기회 손실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시설 투자액의 미상각 잔액, 잔존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짜리 창고를 지으면 계속 가치가 시간 지날수록 100억이 아니라 1년 지날 때마다 얘가 감가상각이 돼요. 일정 비율씩 가치가 줄어들어서 잔존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만큼 내 돈이 묶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미상각 잔액, 잔존 가치의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재고 부담 이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재고 금액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평균 재고량, 평균 재고 금액의 뜻이 뭐냐면 창고 안에 특정 화물이 들고 나고 하지만 늘 그 정도 수량, 금액 정도의 재고는 늘 1년 내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은 늘 내 돈이 묶여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평균 재고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요.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
30억 원을 들여서 물류창고 건설. 내용연수는 15년. 30억 원인데 내용연수가 15년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회계학적으로 인간도 수명이 있듯이 이 시설도 수명이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15년 동안에 얘의 30억 원짜리 가치가 이렇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보면 연간 2억씩 감가상각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1년 지나면 30억 원짜리 물류창고가 28억 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이자율은 6% 사용하고 물류창고 건설 후에 7년 경과한 시점. 7년 경과했으면 감가상각이 얼마 되는 거예요? 매년 2억씩이니까. 4년 지났으면 7년 지났으면 마이너스 얼마? 14억이 감가상각됐다. 원래 얼마짜리인데? 30억인데. 그러면 7년 지났을 때 잔존가치는 얼마? 16억. 미상각 잔액 16억 원에다가 이자율 6% 0.06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6년 경과했을 시점에 재고잔액이 3억, 7년 경과했을 때 재고잔액이 5억. 시점이 몇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 산술 평균 하시면 돼요. 다 더해서. 3억 원, 5억 원, 산술 평균. 이게 두 시점의 재고 평균 잔액이죠. 4억 원 곱하기 이자율 0.06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물류 회계 쪽 문제인데 이러한 각각의 운송비, 보관비 이런 기능들의 총액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를 계산할 때 요걸 보고 계산해라. 전체의 A 제품의 물류비 총액을 구해라 이런 건데 이 배부 기준에 맞춰서 밑에 있는 데이터에서 물동량을 보고 운송비를 산정하는 거니까 전체 만 중에서 A 제품이 4천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6천 곱하기 만분의 4천 정도가 A 제품을 운송하는 데 들어간 운송비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관비도 마찬가지고 포장비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A 제품을 운용하는 데 들어갔던 가중치만큼 할당된 총액들에서 뽑아낸 값들을 다 더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RFID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코드처럼 제품을 인식하는 그러한 형태의 장치 자주 나와요. 능동형이니 수동형이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능동형은 자체 전원이 있어요. 배터리가 달려있거나 상시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서 멀리 인식이 되죠. 멀리서도. 그러니까 안테나 출력 자체는 낮아도 돼요. 왜냐하면 능동형 태그에서 먼저 멀리 쏴주기 때문에. 태그의 크기는 큰 편이고요. 인식 속도는 느려요. 환경 민감도는 둔감한 편인 거고요. 이걸 이제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파워, 그죠? 파워가 힘이 세고, 목소리가 멀리 나가고, 목소리가 낮죠. 덩치도 크고, 인식 속도도 느리고, 아무 데서나 잘 자요. 그러니까 이건 뚫고 나가는 힘을 말해요. 상세는 되지만, 이 수동용 태그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FM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지만,
뭐 차폐가 된다라든지 방해 전파가 있으면 상세가 엄청 돼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건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 속성들이 잘 외워주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외워보시고 사용되는 주파수 영역으로만 살펴보시면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고주파가 멀리 나가요. 대신에 고주파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높고요. 인시속도 빠르고 멀리 나가니까 보통 움직이는 거. 차량 인식에 사용한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기술. 우리가 여러 기업들 간에 데이터를 교환을 하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암호화 시키고 받는 사람이 복호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비밀키 암호화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사자가 있으면 각각의 비밀키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둘 간에 암호화 복호화 시키고. 그러니까 정보 교환 당사자가 많아지면 관리해야 될 키가 많아요. 근데 1, 2, 3, 4로 암호화 시켰을 때 복호화도 1, 2, 3, 4로 하기 때문에 저게 단순하고 빠르고 용량이 늘지도 않아요. 이 암호화 복호화 과정. 단순하죠.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이 공개키 리스트 서버에 정보 교환 당사자들이 모두 각각의 공개 키를 올려놔요. 그리고 각각은 이 공개 키에 대응하는 비밀 키를 각각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키 A하고 비밀 키 A랑 짝을 이뤄서 다 생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서 공개 키만 이 리스트 서버에 올려놔요. 그래서 A가 B한테 암호화 시켜서 보내고 싶으면 얘한테 이 미리 정해진 뭐 비밀키가 있는 게 아니라 공개키 리스트 서버에 가서 얘의 공개키 좀 주세요라고 하면 A 너는 B랑 계약 관계구나. 알아서 공개키 B 보내줄게. 그 공개키 B를 받아가지고 암호화 시켜서 보내요. 그러면 B는 자신의 공개키와 짝을 이루는 비밀키로 복호화를 시켜요. 이게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로 암호화를 시켰는데 5, 6, 7, 8로 풀리게끔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보안성이 훨씬 더 높죠. 어감상 이제 비밀키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보안성이 얘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 거래 당사자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각자는 다 자신의 비밀키만 운용을 하면 돼요. 관리해야 될 키가 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이러한 특징 이외에 알고리즘,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해요. 이걸로 답을 찾아내게끔 많이 합니다. 옆에 이제 암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외우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56분 정도 넘어가네요. 뒤에 있는 두 개 정도 파트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분부사슬 관리 SCM 쪽 하면서 좀 더 보시고요. 뒤에 이제 수업이 또 남아 있으니까, 요 정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나오지만, 추가적인 부분들은, 교수님을 통해서 혹은, 지식인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여러분 이어가시는데 제가 도움을 끝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도 열심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